지금부터 토의 시간인데 지금 그 유튜브를 보면 지금 한 6, 70분 계속해서 시청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 뭐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가 그 사이에 몇 가지 좀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 기술적인 이슈에 관해서는 이미 그 정리를 각자 잘 해주셔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경험을 이제 과연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이제 이 메타버스의 의미가 그 융합 경제 플랫폼, 이제 경제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가 작동을 해야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소개해 주신 기술들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향후에 만들어내게 될 건지 잠깐 논의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뭐 전반적인 그 기술 생태계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내는 IoT, 초고속망, 엣지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이 정보를 위치 기반으로 우리가 가시화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디지털 트윈,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정보나 지식으로 바꿔낼 수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이걸 다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가상정강현실, 그리고 이제 경제 활동을 도와주는 NFT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기술 관점에서의 그 생태계가 만들어 연동돼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연동되는 그 가상 세계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디지털 트윈, 우리가 현실 세상에 있는 것을 옮기는 여러 가지 기술들은 있지만 또 이 메타버스는 현실 세상을 카피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또 만들어 놓은 공간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기능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또 만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만질 수 있게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기술, 또 그리고 이제 이런 만지는 기술이 단순히 만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상호작용,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내게 될지, 해내야 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또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또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지금 그 사이에 지금 그 오늘 소개해 주신 기술들이 과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질 수 있을까? 가상 세계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서 이게 경제 활동의 그 매개체가 될 수 있는가? 혹시 지금 차 교수님, 윤 교수님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상 세계에서 건축을 한다. 이런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가상 세계에서 건축을 하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현실 세상에서 또 실제로 구현되게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 관점에서 보면 가상 세계에서 물건을 사면 그게 현실 세상에 오게 만들 수도 있고, 현실 세상에서 물건을 사면 또 그게 가상 세계에서 또 배달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또 건축은 어떨까요? 건축도 가상 세계에서 건축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건축물을 현실 세계에서 실현하는 것도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네네. 우선은 저는 이제 그 건축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이제 욕구를 축적시켜 주는 공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게 이제 건축 공간의 기능인데요. 이제 그 건축 공간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가상 공간 안에서 저희가 어떤 뭐 쇼핑몰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공연장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업무 공간이 됐든지 간에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계속해서 이제 뭐 줌이 뜨고 또 마찬가지로 겟더타운 뭐 또 뜨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툴들이 많이 이용되는 이유 자체가 어떤 사람들의 그 요구 자체,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이 필요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공간 자체가 지금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공간들을 가상 공간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상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디자인상에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 제약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건축가들 그리고 그 창작자라고 저는 이제 말을 받고 있어요. 창작자들이 공간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공간들이 실제로 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혁신? 그 혁신이 아니더라도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간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반대로 현실 공간에 당연히 그 건축 공간을 새로 만드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실제로 제가 이제 연구들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건축 디자인들이 이제 그래도 그 정체돼 있지 않고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툴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 해가지고 이제 오브젝트 베이스로 해서 이제 건물들 지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인식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건물 자체의 어떤 퍼니칭, 가구들도 그냥 이제 임포트해서 플레이스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물체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걸 이제 플레이스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뭐 직방도 그렇고 뭐 여러 이제 회사들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 공간 자체에 그런 어떤 공간 디자인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현실 세계로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 먼저 시범해보고, 그 시범해본 것이 만족스럽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인테리어 이제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나중에 먼저 더 나아가서 건물이나 어떤 구조적인 개념을 떠나서 인테리어 쪽에서는 먼저 지금 이제 이미 시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가상과 현실과 그리고 또 현실이 또 가상에도 영향을 주고 그런 이제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건축의 어떤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로블록스 같은 경우가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메타버스 모형으로 사람들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큰 장점은 단순히 가서 게임을 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이 쉽게 게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게임을 하도록 하는 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메타버스에서의 새로운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뭐 건축을 포함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기술들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합되는데 가장 어려운 숙제는 뭔지 또 그런 숙제를 푼다면 그게 이제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까지 이제 갈 수 있어야 이게 메타버스에서 음. 의미를 가질 텐데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결국은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수요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블록스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게임적인 측면인 것이죠.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소셜라이징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로블록스에서 정말로 어떤 사회 경제적인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쇼핑을 예로 들게 되면, 뭐 마찬가지 공연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현실 공간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아니면은 현실 공간에서 조금은 다른 어떤 욕구들을 그런 활동을 위해서 채워줄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당연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들은 지금 우리가 계속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메타버스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영역이 실제로 만져보는 거죠. 그래서 가상 공간, 또 가상 현실, 가상 세계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터랙션인데 인터랙션이 되게 만드는 방법들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손으로 만져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또한 이제 손으로 만지는 것들이 또 직관성도 있고 또 이제 만지는 감각이 주는 여러 가지 그 효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인터랙션을 이제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단순히 우리 감각 기능을 만족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경제 플랫폼으로 결합했을 때 어떤 그 경제적인 그 임팩트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을 할까요? 어느 부분에서 사람들이 기꺼이 지불하는 그 모델이 만들어질까요? 윤 교수님?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큰 그림으로는 일단 사용자가 더 쉽게 더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 사용자가 이제 이런 AR 기기 같은 것을 더 자주 그다음에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큰 그림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햅틱이나 이제 감지 기기 기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all for one 그러니까 전체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기기를 현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지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이런 그런 단편 서비스 관련해서 특화된 기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햅틱 기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팀랩 같은 부분에 이제 비주얼 전시 같은 부분도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전시와 관련된 햅틱을 실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착용형 기기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착용 기기를 제공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좀 더 밸류를 준다면 바로 즉각적인 이제 경제적인 창출 효과는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큰 그림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 같이 사용자가 더 쉽게 더 빠르게 마찰력 없이 이런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되어야지 이제 사용자가 실제로 기기를 활용하게 되고 이런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기존의 정전식 터치 스크린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터치 스크린 자체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큰 밸류를 이제 그러니까 큰 밸류를 이제 제공하진 않았지만 이런 압력식 터치에서 이제 정전식 터치로 가면서 이런 사용성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이런 증가된 부분에 의해서 사람들이 더 스마트폰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기들도 이제 스마트폰을 쉽게 이제 손가락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실제적으로 아무 인포메이션이 없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이런 AR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센싱 감지 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자가 촉각을 느꼈을 때, 이거는 내가 이렇게 인터랙 상호작용을 해서 이런 피드백을 느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이제 제공한다는 게 이제 큰 경제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가상세계 생각해 보면 방금 설명해 주신 그런 기술들을 써서 커머스 쪽에서 보면 실제로 물체의 표면을 만져본다든지 냉장고 표면을 만져본다든지 뭐 의 표면을 만져본다든지 또 옷을 살 때 옷의 재질 같은 걸 느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할 거는 같아요. 지금 이제 온라인 쇼핑에서 반품률이 상당히 높을 텐데 그런 것들이 눈으로 본 거랑 실제 이제 집에 배달된 거랑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간격을 좁혀줄 수 있는 방식들이 있다면 아마 반품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이커머스, 가상세계에서 이커머스는 메타버스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던 것들이었고 메타버스의 핵심은 결국은 그 죽어 있는 공간에 가서 내가 가상 제품이랑 인터랙션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다양한 그 액티비티를 한다는 거고 그 액티비티를 통해서 또 경제적인 활동까지 이어진다는 건데 혹시 그런 측면에서 또 이 사람들이 만나는 세계에서 이런 이 감각 기능, 촉각들을 구현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이게 얼마나 시간이 또 소요되는 문제인지 아까 보여주신 그 슬라이드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가상 세계를 경험하는 거에서 안경형 디스플레이로 또 넘어가는데도 앞으로 향후 또 한 4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한 걸로 지금 이제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만지는 기술이 그렇다면 이 안경형 디스플레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또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또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진동 외에 이런 사실적인 텍스처, 이런 햅틱 피드백 관련해서 이제 현재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을 햅틱 렌더링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미드웨어 햅틱, 예를 들어서 그 초음파를 활용해서 쓴 미드웨어 햅틱 같은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안경형 디스플레이, 안경형 기기가 이제 2025년이나 그 이후에 이제 활발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햅틱도 이와 같이 맞춰서 이제 가려면은 아직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하드웨어적으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면 먼저 이런 다양한 텍스처 등에 관한 이런 진동, 사용자가 실제로 이런 진동을 느꼈을 때를 데이터를 정량화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그 미국 유수 기관들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연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가속도 센서를 사람 이제 손에 붙여서 사용자가 어떤 특정 재질을 만졌을 때 어떤 데이터가 정량화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가속도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보이는지, 뭐 이런 거 데이터를 축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축적하는 게 일단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이제 소자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소자 관련돼서 좀 개발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자 소프트 센서나 소프트 액추에 쪽에서 이제 현재는 많이 제약이 있는 부분이 크게 이제 이런 다양한 고품질의 촉각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연구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전압 부분, 이런 그 정기적인 부분이 많이 해결돼야 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소프트 액추에이터 같은 부분은 실제로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는데 실제 제품에서 못 보는 이유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볼트라든지 그 이상의 이제 전압이 필요로 하고 그런 거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이제 안전성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글래스만 하더라도 글래스랑 PC랑 연결하는 선을 끊는데 한 10년 걸린 것 같은데, 불과 2010년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가 글래스는 다 당연히 선을 통해서 PC랑 연결해야지만 쓸 수 있는 디바이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선이 없어졌죠. 근데 지금 아직 여전히 햅틱 쪽은 이게 선을 없애는데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완벽하게 하드웨어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가상을 경험하게 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런 걸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뭐 시각, 청각, 촉각을 동시에 활용해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이 공감각 기능을 활용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우선 좀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근데 그런 연구들이 지금 필요한데,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뭐 정부 과제에서 보면 뭐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과제들이 좀 당장 써먹기에는 좀 부족한 뭐 그런 기술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가상 공간에서의 그 감각 기능 측면에서 본다면 차 교수님 쪽에서 하고 있는 그 가상 세계를 만드는 기술 측면에서도 단순히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그 재질이 가지고 있는 사운드와 이 또 느낌, 촉각의 그 모델링을 포함해서 이제 건축이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만들어 놓은 건축을 우리가 만질 수가 있을 텐데, 건축은 열심히 했는데 손이 벽을 뚫고 들어가는 허공을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상당히 그 사람들이 아직은 이 가상 세계에서의 그 효용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콜리전 디텍션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 표면을 우리가 만질 수 있게 하는 데는 그 이제 건축 쪽에서의 그 표준화 이슈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BIM 데이터는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BIM 데이터를 가져와서 건축 쪽의 그 기술들을 가상 세계 또 메타버스에서 활용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미래 전망은 어떤지 차 교수님 조금 코멘트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촉각 정보가 이제 건축물 디자인 상에서 이제 결합되지 않고 있고요. 이제 당연히 저희가 이제 공간 안에서 촉각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냐면 이제 건축물 디자인을 할 때 저희가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VR을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건물들을 돌아보면서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제대로 안 지어졌는지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디자인 에러를 이제 체크한다 그러는데 VR 공간을 가지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촉각 정보 같은 다른 감각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에게 이제 더 많은 정보들을 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디자인 에러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그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건축물 그 메타버스 가상 공간 상에서도 저희가 이제 당연히 그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쇼핑몰에서 옷을 만져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뭐냐 지금 뭐 소파를 산다 그러더라 소파를 만져본다든지 그런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저희가 이제 가상 공간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주어야 어떤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경험을 주어야 현실 공간을 또 대체하고 또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마찬가지로 전시 공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저희가 그림을 만질 수 있게 느낌을 준다 그러면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정보가 될 수 있다, 경험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건축물에 있어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퍼니처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크기, 재질 이제 단순히 어떤 그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그 재질 안에서도 어떤 느낌을 주는지까지 그 오브젝트의 정보가 들어있다면 나중에 이제 공간을 이제 디자인했을 때 사람들이 만지고 할 때 실제로 이런 감각으로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또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실제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왜 그런 부분들이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하여튼 그 빠른 시일 내에 된다면 되게 중요한 또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그게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기 전에 그런 기술들이 보완이 돼야 메타버스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원비 선생님, 그 온라인에 또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네, 잠시만요. 예, 지금 지금 사전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축 공간 구성을 위한 설계 시 가상세계 연동을 위한 구현 방안 동향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차 교수님이 아마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뭐 표준화 이슈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OGC 쪽에서 이런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이게 메타버스에 직접 쓰여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캡슐형 가상현실 세상은 언제나 가능할까요? 이 영화에서 보는 캡슐형 가상현실이란 게 뭘까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 저도 지금 가상현실 20, 30년 연구하면서 캡슐형 가상현실은 또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혹시 윤 교수님, 차 교수님 아시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캡슐형은 처음 들어보는데 네. 예, 이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저도 처음 좀 들었어요. 고민해보고 네,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활성화에 따른 기술 성능 품질상의 걱정점들과 국가 차원에서 보완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지금 뭐 기술, 아까 제가 이제 기술, 제 슬라이드에 보면 기술 생태계 관점에서 지금 아직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숙제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될 상황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상당 부분 이제 R&D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뭐 R&D 이외의 사회적인 문제 또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동시에 다뤄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분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있는 이 포럼에 보시면 뭐 B2B, B2C에 대한 논의도 있고 또 규제 법제도에 관련되는 분과도 있고 해서 뭐 그런 데서 막 여쭤보시면 그 전문가들이 더 잘 대답을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이 메타버스에서 몰입형 인터페이스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와 선진국과의 격차는 얼마나 있고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분야를 꼽는다면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영역을 꼽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 보면 대부분이 뭐 B, C, D 이렇게 돼 있고요. 그나마 A 정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본 인프라, IoT나 초고속망, 뭐 엣지나 클라우드 뭐 이런 정도의 하드웨어 인프라 또 이제 통신 인프라 정도는 우리가 좀 잘하고 있는 영역인데 플랫폼이나 지금 컨텐츠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한다고 할 수가 없고 그나마 이제 컨텐츠는 좀 나은 편이고 플랫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별로 없는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제페토나 이프랜드 같은 것들이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에 아마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서도 3차원 지도를 중심으로 또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만든 데면 우리가 좀 선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건축물의 가상공간을 구현할 때 해당 건축물의 보안과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받아와서 구현을 할 건가요? 이게 지금 이건 차 교수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이제 명확히 파악은 안 되나 그냥 제가 파악하는 바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건축물의 보안 자체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 메타버스 상에서의 어떤 보안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어떤 유해 시설, 유흥 시설, 그러니까 그런 룰들이 새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지컬한 공간 안에서의 저희가 룰들이 있는데 그런 룰들이 똑같이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건물 보안과 관련돼서 이제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보안과 관련된 룰들은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어떤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질문이 어떤 그 건축물을 가상 공간으로 어떻게 들여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질문이 맞다면 이제 요새 다양하게 나온 이제 뭐 스케치업, 뭐 레빗, 뭐 이런 툴들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고 그다음에 렌더링 툴을 이용해서 뭐 3D 맥스든 뭐 4D 시네마든 뭐 다양한 2D 모션이든 다양한 것을 이용해서 나중에 파일을 이제 그 VR 플랫폼에 옮기면 되는 것인데 그 질문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우선은 제가 그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이게 그 기존에 있는 건축물 정보 받아오는 건 아마 BIM 정도일 텐데 BIM을 다 가져오는 건 굉장히 무거워서 뭐 BIM을 메타버스에 맞게끔 트랜스폼 해주는 뭐 비즈니스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뭐 플러그인 형태로 지금 BIM 데이터 올리면 그걸 메타버스 포맷으로 딱 바꿔주는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고 아마 내가 만들어 놓은 프라이빗한 공간을라고 선언하면 그 공간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도 아마 보완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뭐 보완하시는 분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뭐 그 정도로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지금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지금 뭐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다양한 장소들이 로블록스 등에서 무단으로 활용된다. 가상 공간에서 현실 저작권 보호, 뭐 저작권 보호 관련되는 거는 또 우리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니어서 이것도 아마 그 법제도 분과에 있는 그 변호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그분들한테 질문을 구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텍스처 퀄리티, 뭐 햅틱 피드백 등에 있어서 인간의 인식에 비해서 표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시각, 촉각 등의 외적 자극을 보충하는 기술적 방안. 아까 이거는 제가 이제 공감각 기능을 써서 지금 모자라는 부분들을 뭐 보충할 수 있는 걸 설명을 드려서 뭐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질문이 이 기술 자체로 메타버스에서 거래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게 이제 건축 쪽에서도 이제 가장 이게 빠를 것 같거든요. 지금 건축 대신해 주는 거, 지금 건물 짓는데 약간의 페이를 하면 뭐 대신해 주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것들이 이제 기술이 직거래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에서 필요한 뭐 기술도 우리가 거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현실 공간에서 필요한 기술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메타버스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기술들의 성능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뭐 테스트 베드로서도 메타버스가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윤 교수님이나 차 교수님 더 보태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뭐 특별히 없으면 뭐 이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이제 6시가 다 돼서 예정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술분과 포럼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음번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또 이 우리가 아바타로 만드는 아바타로 활동하는 가상세계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아바타들이 가능한지 아바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또 새로운 경험을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지 또 앞에 이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세계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거여서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수준의 공존감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음번 포럼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 토론회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뭐 윤 교수님, 차 교수님 또 더 보태실 이야기가 있으면 짧게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로 이렇게 지금 계시는 분들 또 그리고 교수님 또 이렇게 같이 메타버스 관련돼서 재밌는 또 유익한 얘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기회들이 많아서 다음에도 다른 여러분들과 또 만나서 다양한 얘기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런 가상융합 관련해서 이제 착용형, 상황인식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제도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포럼 기술분과 토론회는 뭐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